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블록 과거 스퀘어라는 회사였죠. 네,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규모도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이슈 나온 게 있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코인베이스 또 이슈도 있어서 그 내용 위주로도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 이슈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록이 이번에 장중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뭐 제일 많이 떨어졌었을 때는 뭐 마이너스 19%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히덴부르그 리서치에 따르면 이번 숏은 블록이 대상이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불법 행위가 이번에 연루가 됐다라고 합니다. 검토 계정 40에서 75% 가짜 사기로 돌아가고 있었고 2년간 우리가 조사를 해보았을 때 유령 계정이 좀 많았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보니까 히덴버그 쪽 가장 유명한 공매도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 수 뻥튀기, 각종 비용도 과속 이상, 급성장 캐시앱 부분, 범죄 행위에서도 방조했다. 가짜 40에서 75% 되며 현재 주가 65%에서 75% 하락하는 게 정상인 것 같다. 히덴버그, 니콜라, 인도, 아다니를 공격을 해서 성공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쪽을 좀 보시게 되면 해당에 있는 내용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예. 보게 되면 캐시앱이 성장했던 부분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했었고 여기서도 계정을 보니까 나 앨런 머스크다 하니까 그냥 곧바로 만들어주고 여기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앨런 머스크로 보낼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확인되지 않는 형태로도 송금이 가능했더라 라는 부분과 그 다음으로 내가 신원도 확인이 안 됐는데 카드까지도 만들어주는 여기 트럼프 보이시죠? 예, 카드까지도 만들어주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다 테스트 해봤을 때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렇게 공매도 집단이 또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을 좀 보면 일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반론에 따른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베어드 블록 여전히 좋은 가치주의다. 데이비드 코닝 선임 애널리스트가 캐시앱 은행 계좌 없는 사람에게 합법적인 대안의 부분은 지금 제공을 해주는 건 맞고 범죄 취약성은 다른 금융회사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인 것 같다. 그리고 캐시앱 사용자는 20% 일은 최악일 때 총수익 8% 타격 정도 받으니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 근데 이 마지막 문구는 주관적이죠. 투자자가 8%도 크다라고 하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상황이 나왔다라는 게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것과 주가의 훼손적 추이가 앞으로 더욱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블록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비중이 그래도 8,000개가 좀 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8,000개가 좀 넘기 때문에 이 블록이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업 부분을 직격탄을 공격을 했으니 사업에 따른 위축성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에 따른 흐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이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경영 위기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에서 얼마나 잘 방어전을 치룰지가 정말 관건이 될 것 같고 이 블록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도 수시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내용인데요. 증권법 위반 경고 부분으로 SEC 집행계획 통지를 냈다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간을 어느 정도 줄 테니 그때 네가 억울하다라고 하면 소명자료 가지고 와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받았는데 우리 이제 코인베이스 입장이 나왔습니다. 증권법 위반했을 가능성 확인했고 여기에서도 이제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뭐 지혜롭게 잘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주호 증권에서는 코인베이스 매출 30% 영향 좀 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의 매우 주관적인 음모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지금의 흘러가는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은행권에 따른 수급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유동성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금이 일부 코인 쪽으로도 미연에 가게 되면 다시 잘 안 돌아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 미리 조져 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져 놓으면 그래도 다시 은행 쪽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이렇게 리턴에서 돌아올, 최종으로는 은행을 다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좀 높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또 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무장관 앨런 누나가 또 하원 나간 애닛 앨런 재무장관, 정당하다면 은행의 안정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뱅크 시그니처처럼 예금 전액 보장 적용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요.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은 지금 기사가 여러가지 오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문가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앨런 재무장관의 있었던 소신적 발언은 이때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네. 그냥 기사에 기자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발췌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상 전문가 말로는 전혀 오락가락 하지 않고 그냥 변동사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왜냐면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짬밥이 지금 몇 년인데 뭐 오락가락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달러 추이에 따른 그런 관심도도 꽤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달러가 왜 이렇게 1300원대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왔죠? 1292원대인데요. 1292원대에 따른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여전히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고, 약간 반등이 아주 조금 나왔는데 그래도 횡보를 보여주고 있죠, 한동안. 그래서 이 원인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연준의 달러 스와프 만기 운영 주에서 1단위로 조정이 됐고요. 연준의 달러 공급의 강화 부분으로 5개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국, 유로존, 캐나다, 일본, 스위스 중앙은행의 달러 공급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왜 한국은 껴주지 않았을까요? 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좀 말을 아끼도록 할게요. 이건 또 논란의 여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걸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 추이로서 연준이 달러 스와프를 주었다는 건 나머지 이런 영국 안 좋죠. 유로존 안 좋죠. 캐나다는 뭐 어찌저찌 뭐 버틸 수 있는데 일본 안 좋죠. 스위스 매우 안 좋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힘들 것 같으니 사전적으로 좀 국가적으로 좀 도와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성으로 주변 국가들, 특히 유로존이 조금 더 강세가 나와서 오히려 그걸 찍어 눌러주었고, 그 힘의 바탕으로 대부분 이번에 영국 금리 인상했죠. 스위스 금리 인상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도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달러가 약세를 보여준 거 아니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금리 인상 완료 임박에 따른 상승 마감을 좀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점도표가 나왔죠. 점도표 부분도 보게 되면 이것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보게 되면 5.25에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는 5.5까지 보고 있었는데 아마 5.25에서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더 이상 올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화 스와프도 원래는 안 해주려고 하다가 이제 막 해줬다라는 건 이제 막 터주려고 하는 신호탄이 더욱더 확장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침체에 있는 침체량이 생각보다 크고 아직까지 총 통화량 M2 물량이 많이 줄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 벌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 국가들 좀 달래면서 완만한 침체를 좀 이상적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대선도 있잖아요. 미국의 대선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 파이낸스 CTO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권에 6월에서 9월 사이에 출시될 것이라는 언급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권 대표가 이번에 잡혔죠. 저는 이런 내용 다루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반대적인 관점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애가 잡히든 말든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뭡니까? 권 대표가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 시장에 나올까봐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거죠. 분명히 잡혔으면 비트코인인지 국가에서 야, 너 어디다가 빼돌렸니? 가지고 와봐 하면 국가가 일정 기간 안에 좀 보다가 팔죠. 근데 물량이 많죠. 그러면 찍어 누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것 뿐이지 애가 잡히든 말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 물론 또 이제 루나의 프로젝트에서는 일정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관점은 좀 다소 어려울 수는 있고 힘들 수는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좀 보실 필요성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번에 아크 ETF 1800만 달러 구매로 코인베이스 주식을 또 샀다라고 하는데요. 한 구독자분이 이번에 댓글로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언제쯤 들어가는 게 맞냐?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돈 남은 누나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은 간단합니다. 고래잖아요. 나보다 더 돈 많은 애가 내 위에 계속 적립식으로 깔아주겠다라는 게 보장이 들어가져 있는 종목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어차피 나보다 더 위에 사주니까 내 수익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악재로 많이 조정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다시 들어갔다라는 건 그때 악재가 터지기 전에 잠깐 피신했다가 이번에 또 낼름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위메이드 장 대표가 게임 플랫폼 5년 내 세계 톱 수준의 목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게임 토크노믹스 염두를 두고 만들고 있다.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 진짜 화려하게 입담을 좀 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냉철하게 이 게임파이 쪽에서 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잖아요. 제발 게임 업계에서도 문제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재탕, 삼탕, 사골이 나올 때까지 우려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카트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PC 버전으로 나왔죠. 예. 근데 이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바일 버전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거치고 어려워 이거 또 한번 나오고 신규 게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 우려먹기죠. 그리고 또 아이템 확률 게임으로 지금 가면서 그렇게 좀 시간 뻐대기라 하면서 이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안주하고 있으면서 대형 게임 회사들도 NC, 넥슨 이런 쪽이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유저들도 약간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할 게임이 없으니 기존 게임에서 계속 소비를 하려고 하는 그 습성도 조금은 내려놓아야 게임 회사들도 똥줄 타서 좀 다른 쪽으로 개발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코인 회사 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냐오냐 하면 버릇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물릴지언정 오냐오냐 해봐야 필요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너 잘못했던 거 지적 좀 하고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가지. 애가 헤쳐먹을 거 다 헤쳐면서 오냐오냐 하면 내가 돈이 벌리겠냐고요. 안 벌리니까 제가 저렇게 막 지적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가 진짜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신 게임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맨날 리뉴얼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이 매우 아쉽다. 게임 산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중국 쪽에서 거의 다 많이 먹히고 있거든요. 중국이 훨씬 더 게임을 잘 만들고 있어요. 이거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게임 업황이 그러하니까. 그 다음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가격 상승으로 수익 중이지만 채굴자 포지션 MPI 지표를 보게 되면 단기 하락에 시사한다. 장기 투자 전략에 따라 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대신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MPI 지표를 보게 되면 공격적인 매도 강력 영역에 도달을 했고 단기적인 가격 하락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MPI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는 심리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서서히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번에 이제 증권성 여부 판단이 나오게 되면 국내 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야, 아무래도 25년 동안은 유예이긴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증권성 판단 여부가 미리 나오면 그 전에 세금 거둘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이번에 또 비춰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제 공지사항 몇 가지인데요. 루나 클래식 4회차 루나 지급 안내 소식이 나왔고요. 보게 되면 스냅샷 시점 5월 27, 5월 1차, 5월 말 잘못할 뻔했네요. 네. 4회차 때 에어드랍이 진행을 할 거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수할 뻔했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거 하나가 더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리플 24일 기준점으로 하나가 더 있죠. 네. 리플이 솔로제닝 24일 기준점으로 스냅샷을 찍습니다. 한국 시간 1시 기준입니다. 오후 1시 기준이기 때문에 챙겨 먹으실 분들은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요. 그 뒤로 또 보게 되면 7조 원대 가산자산 환치기로 3년 동안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NH 직원들이 뒷거래를 또 봐주었고 NH 선물 직원들 무더기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여와서 3년 거래했고 불법 외환거래 대가로 억대 명품 수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국 국적 투자자 B씨 2명은 해외에서 사들인 7조 원대 가산자산 국내로 들여와서 3년 동안 팔아치웠다 라고 한데요. 김치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있었을 때 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꽤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추적을 해서 이렇게 잡는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분석해야 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1차, 2차, 3차, 4차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잡아들이는데 공을 들이는 시간인 것이죠.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떠한 문제 있냐? 근데 이걸 미리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데 시간은 다 이미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나는 내 갈 길 간다라고 차트는 먼저 가버립니다. 그래서 타이밍 맞게 미리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놨으면 응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올해 비슷한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좀 PC는 하려고 하는가 보다. 빨리빨리 머리 회전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공부는 이론은 이론대로 공부를 해놓고 실제 도입을 못해 보면 그것도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번 계기에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저는 뭐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서 오지랖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명 스트리머 레파럴 영업법 공개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요. 시청자들이 돈 없다라고 놀리면서 빡치면서 이제 실수로 바이낸스 창을 보여주면서 순간 캡처하면서 흐릿흐릿하지만 45억이 찍혔고 은행엔 6억 원, 돈에 3억 원 대부분 청산당했다면서 연기의 코스프레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방송용 계정 따로 있고 레퍼럴 계정 따로 있고 거래소 계정 따로 있고 그게 진짜로 수익성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요즘 드라마 카지노 이제 완결 났죠. 거기에서도 뭐 어떻게 합니까? 그 페이스 메이커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땡겨오려고 하는 영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여지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투자하려고 봤더니 이쪽에서는 계속 차트의 단타 부분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그냥 재밌죠. 솔직히 본능적으로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빠져들게 되고, 그러다가 많은 돈을 잃게 되고, 결국에 이런 분들 많이 계좌를 불려주게 되고, 이런 역순환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레퍼럴은 국내에 불법입니다. 참고로. 네. 그래서 법률 근거상은 그러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선물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저런 분들 거 그냥 추천으로 넣지 마시고 그냥 친구와 교차하든지 네 서브 계정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 보면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추세 매매를 하는 게 뭐 저도 시간이 없고 저도 직장인이고 매번 볼 수 없으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제 영상을 보았다라고 하면 알 수가 있죠. 예, 누누이 그냥 저는 적당히 한 7, 80% 정도 딱 됐으면 제 원하는 사이즈 안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들과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이 인간의 본능의 끝점과 끝점으로만 공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한 여기에서 끊어치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여기 더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황은 이미 객관적인 시선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수익이 많이 낮아 있으면 언젠가는 내려오는 기간도 있는데 이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홀짝이 있으면 홀만 본다라는 것이죠.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어차피 이번 사이클도 두 번이 왔다 갔습니다. 네. 한 번, 17년도 때 한 번, 그리고 21년도 때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주고, 그 다음에 내려왔죠. 그 다음 시즌에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 시즌에서는 절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익이 났으면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대가 와요. 근데 본인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마지막 메시지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본다라고 해도 재미로만 보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될 거라고 하면 진짜 재미없고 지루하고 분석 해석 진짜 지루하고 재미없거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욕만 뒤지게 많이 처먹지. 근데 그렇게 해야 내게 되고, 내게 되면 남들 다 안 쳐다보고, 굳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제가 방송 안 해도 나만 챙겨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있는 실력이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게 지난 과거를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내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에 가능할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라고, 이런 또 재미없는 부분, 이런 이야기 하면 조회수 많이 안 나오고 또 시청 시간 매우 줄어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좋은 친구는 나한테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친구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쓰디 쓴 친구가 나중에 5년 10년 되었을 때 딱 보면 그제서야 깨달음이 오죠. 대부분 당장 1, 2년 안에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5년 뒤나 10년 뒤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나한테 진정한 친구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